노을이 비치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늘은 회색 빛을 띠지만 멀리서 노을이 가물가물하면서 비쳐오는데요. 뒤에 있는 겨울과 같은 강 이름은 드라이잠입니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전체를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을 모아서 다양한 줄기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드라이잠이라고 하는 강이 형성돼서 프라이부르크 시내를 곳곳으로 흘러가면서 이어주는데요. 하이데거의 언어의 사유를 또 따라가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그죠? 존재론적 언어의 그 지평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후기 하이데거로 가면서 이 언어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이데거의 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언어는 시인의 언어와 맞닿아 있고, 그래서 시인들이 말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존재론적 현상을 함께 탐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후기 하이데거의 이 언어관은 이미 초기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 존재론적 언어는 이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음, 에얼슐로센하이트, 개방성, 그것과 맞닿아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3부에서 언어를 분석하면서 언어는 이 세계를 스스로 서술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세계를 스스로 서술하다, 자기 서술한다는 것. 젤프스트 다르슈텔로 자기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역시도 상당히 존재론적이죠. 그죠? 그래서 진리와 방법 제일 앞에는 릴케의 시가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릴케의 존재론적 시세계, 실존론적 의미와 뒤섞여져 있는 그것이 하이데거에게서 또 다른 방식으로 철학적 사유와 연결되어서 해석되고 있죠. 그죠? 거기에는 헬더링과 트라클과 다양한 시인들이 들어 있지만은 어찌되었건 하이데거의 언어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인들의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언어와 사유의 관계, 그리고 이 언어의 존재론적 세계 개방성이 어떻게 사유와 만나게 되는지. 하이데거는 1951년과 52년에 교수 자리로 복귀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 했던 강의가 책으로 나왔는데, 전집 제8권 바스 하이스트 덴켄, 사유라고 불려지는 것은 무엇인가? 사유란 무엇인가? 이게 또 하이데거의
언어관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작품입니다. 오늘 강의도 재밌겠죠, 그죠? 사유라고 불려지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특히 하이데거는 어떤 것을 명명한다는 것, 에트바스 넨넨, 이것은 바임, 나멘, 루펜, 이름으로 부른다 라고 하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어떤 것에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존재자를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짜이겐, 하이데거한테서 이 짜이겐, 보여주다, 뭐뭐를 가리키다, 지시하다, 이것은 언어로의 도상에서 에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타나는데요. 언어는 단순히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언어관에 있어서 어떤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것을 그냥 지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세계 내 존재로서의 몸을 가진 현 존재는 언제나 이미 이 세계의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 맺고 있으며, 그리고 이 관계 맺음은 언어를 통하여 현존으로 불리워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존재자들을 현존으로 부르는 거예요. 다양한 존재자들이 있어, 그죠? 이 세계 자체, 이건 너무나 형이상학적이잖아. 그냥 세계 일반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특정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언제나 이미 앞서 이해됨으로부터,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음으로부터 특정 존재자를 지금 여기로 불러낸다라는 것, 현존으로 부른다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존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세계 내 내부적으로 세계 안에서 불려지는 그 존재자는 세계 전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근원적인 세계의 계시성, 에얼슐로센하이트, 이기상 교수님의 번역이 참 한국적이죠, 그죠?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음, 에얼슐로센하이트, 이것은 언제나 앞선 이해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해 개념이 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인식적인 의식, 이성적 의식이라든지 어떤 명료한 인식, 이런 것에 앞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음과 더불어서 앞서 이해함이 없이는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어떤 것들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해는 언제나 존재론적으로 앞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 언어학적이고 전 인식론적인 그런 개념이 이해란 개념. 그러니까 세계 내 존재로서 현존재, 인간은 몸을 가진 존재로서 언제나 이 세계와 관계하고 있어. 이것이 가장 앞서 있는 거예요. 메를로 뽕띠의 몸 철학이 생각나죠, 여러분? 하이데거를 또 잘 알아야 됩니다. 뽕띠도. 메를로 뽕띠의 철학도 이런 관점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겠지만은,
이미 예도가 강의를 했죠, 그죠? 뚱띠의 몸철학에 대해서. 이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 존재는 몸을 갖고 이미 세계와 더불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겨울이 흘러가면서 소리를 내고 산에 있는 저 나무들 그리고 들에 있는 이 초목들이 바람이 불면 각각의 방식으로 그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면서 말을 걸어오는 듯한, 그죠? 이 세계에 열어 밝혀져 있어. 이 계시성은 인간은 언제나 몸으로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을 앞서 이해하고 있어. 거기로부터 언어는 그죠? 언어는 이런 앞선 이해를 현존으로 불러온다라는 거야. 뭔가 더 뚜껑이 열리죠, 그죠? 현존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존재 의미로서 존재 사건으로서 현존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 레데 말은 시간성에서 현존성과 관계됩니다. 말은 언제나 특정 사태를 현재로 불러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이 현존성과 관계되는 게 바로 말인 거예요. 현존으로 불러와서 거기에서 진리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통하여 하는 예술, 신화, 문학 이것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의 근원적 진리 사건 역시도 이러한 인간의 이 세계 안에서의 몸을 가진 존재로서 언제나 이 세계와 더불어 앞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없다면 예술 작품의 진리 사건 역시도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숲길의 거의 앞쪽 부분에 나오죠, 그죠? 예술 작품의 근원에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리스야. 여러분들이 특히 들레즈가 생각날 것 같은데 데리다, 들레즈, 락강 전부 다 균열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그죠?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의미로 쓰지만은 하이데거 역시도 리스, 이 균열이라는 것이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데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스는 독일어로 라이센, 찢다, 째다의 명사형이죠, 그죠? 그래서 찢어진 곳, 뭔가 찢겨진 곳, 갈라진 곳, 틈새, 균열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는 이 세계의 존재자들의 개방성을 통하여, 그죠? 이 존재자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는가 하면은 바로 차이성 안에서 그 고유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게 균열성인 거예요. 리스라고 파괴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는 이게 예술 작품의 핵심 개념인 거예요. 하이데거한테서. 그래서 예술 작품은 이 리스의 긴장을 확실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균열은 단지 이 세계가 각각 전부 다 먼지와 같이 흩어져서
각각의 고유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원자와 같이 다 흩어진 그 개개의 어떤 개체가 전부 다 고유성이 있고 그것을 합해 놓은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은 다른 존재자와 관계 맺고 있어. 그죠? 그런데 그 관계는 언제나 각각 다른 존재자들의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이 존재의 숲에서 이 초목에서 보이는 꽃들, 그죠? 이 꽃들의 색깔이 다 달라. 분홍, 하얀, 보라색, 뭐 각각. 그리고 각각의 꽃들이 전부 다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거야. 그죠? 각각의 꽃은 각각의 개별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게 균열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름, 차이를 만들어내는, 마치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가 있죠. 그죠? 차이를 만들어내는 균열점을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세계 내 존재로서의 현존자와 더불어서 이미 언제나 앞서 이해되고 있는 거야. 저것들. 그래서 이런 앞선 이해가 언제나 동반되어야만이 그 예술 작품을 볼 때 그 진리 사건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는 뭔가 하면 저 존재자들의 차이성을 고유하게 인정하고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고유한 존재자들의 각각을 원자의 흩어짐 같이 그 자체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세계라고 하는 다양한 존재자들의 어우러짐으로, 그죠? 이 세계에 여러 밝혀져 있음으로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조화가 없이는 작품 역시도 작품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모든 예술 작품은 이 차이성을 인정하면서 그 차이성을 드러내면서도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는 그 차이 나는 관계 안에서, 그죠?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성, 그리고 또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성, 이런 방식으로 열려져 있다라는 거. 이게 균열의 의미인 거야. 예술 작품 역시도 이런 리스의 역할에 의하여 하나의 작품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 하여금, 아니면 그 작품을 읽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세계와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스, 하이데거의 균열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이데거가 사유라고 불려지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정 존재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다른 존재자와의 관계 안에서 그 특정 존재자를 현존으로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특히 릴케의 실존주의의 시세계, 릴케의 존재론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던 시인이 있죠. 그죠? 이러한 후기 하이데거의 언어관과도 연결되면서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시인 거야. 김춘수의 꽃. 이 시인의 어떤 역사적이고 정치적 행보와는 다르게 이 시를
특히 릴케와 하이데거의 냄새가 많이 나는 그것으로 해석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나에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아. 이거 완전 뭐 하이데거지 뭐. 릴케의 시의 세계를 존재론적 언어로 해석하는 하이데거, 그죠?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존재론적 언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하죠, 그죠? 심지어는 모든 많은 고대의 신화들에도 나타나.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신화에도 나타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위해서 다양한 존재자들을 같이 만들었잖아, 그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도록 시킨 게 뭔가 하면은 이름을 짓는 거야, 이름을. 응? 이것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신화에만 있는 거야.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자를 특정 존재 사건 안에서 개방성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비로소 그는 나와 존재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몸짓이었어. 몸짓에 불과했단 말이야, 그는.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꽃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명사의 의미, 그건 읽는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 거야, 그죠? 비로소 꽃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되면서 나와 존재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단지 특정 하나의 꽃이 떨어져서 그것이 여기로 와서 부착된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세계 내 존재로서, 몸을 가진 존재로서 이 꽃을 어떤 방식으로건 전 언어학적이고 전 인식론적으로 언제나 이미 앞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그 꽃이 어떤 방식으로건 우리에게 이해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시인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순간, 그죠? 그 말을 읽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읽으면서 듣죠, 그죠? 들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읽는 자의 세계와 결합되면서 존재 사건으로서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시인이 말했던 그 꽃이 그것을 읽는 자의 꽃과 같은 게 아니야. 존재 사건은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현존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해석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모든 고대의 신화에서, 그리고 특정 어떤 연애 소설이라든지 다양한 문학의 장르에서 그 이름을 가진 존재자의 고유성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자의 고유성만이 이 세계 안에
덩그머니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자는 이 세계의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 맺고 있는 거야. 이 관계 맺음이 없이는 거죠. 이런 존재론적 이해의 바탕이 없이는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 나라는 존재,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는 그의 존재, 그죠? 그는 다른 존재자들과 관계 안에서 또한 다른 존재자들이 아닌 그만의 아이겐틀리히카이트, 고유성을 갖고 있는 거야. 이 고유성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 세계 한가운데로 언제나 이미 앞서 이해하고 있는 세계 내 존재로서의 몸을 파고 들어와서, 그죠? 그것과 관계 맺는 거예요. 앞선 이해인 거야. 그래서 그 꽃은 이제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고유성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의 고유성을 인정한다라고. 이름이 갖고 있는. 그러나 그 이름의 고유성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자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 있어야 그게 비로소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언어는 이런 존재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앞선 이해로부터 현존으로 불러오는가 하면은 그가 이 세계 안에서 언어를 말하는 자로 하여금 사유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의 관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존재자를 명명함으로써 아니면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비로소 그를 현존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현존으로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반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유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그래서 사유는 뭐야? 언제나 이미 앞서 열어 밝혀져 있는 이 세계의 존재 이해를, 그죠? 지금 여기로 부름으로써 부르는 동시에 사유가 개입하게 되는 거야. 후기 하이데거의 어떤 사유와 시집기의 개념이 이 사유란 무엇인가에서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언어는 이 존재자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어의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뭐냐, 아니면 수사학적 의미가 뭐냐, 언어 사용을 할 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언어와 실제의 관계는 뭐냐, 이런 것들의 모든 언어학적인 철학적 질문에 앞서 놓여 있는 게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언어 개념. 그래서 데리다의 수사학적인 언어 분석, 리케르의 의미론적 언어 분석, 그리고 이런 모든 포스트 모던의 해석학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과 또 다른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 가는 게 하이데거의 언어관입니다. 존재자들을 보여주면서 그 존재자들의 세계 개방성을, 그죠? 데리고 오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언어의 역할인 거야. 어? 언어는 현존으로 불러오는 것. 언제나 이미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사건으로서 열려질 때, 그죠? 이 세계 내에서 또 다른 존재의 빛이 진리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이데거는 언어를 세계 개방성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또한 사유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 사유의 길이라고 하는 그것과 연결시키면서 언어의 도상회로 가는 길은 바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을 보여주는 그 존재론적 빛과 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사고들은 후기 하이데거의 언어라고 하는 제목이 붙지 않는 다양한 작품들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자들의 존재를 이 세계의 개방성과 연관하여 현존으로 불러오는 그 언어는 어떤 힘을 가지는가요? 존재 자체의 개방성, 이 세계를 열어 밝히는 그런 힘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어 밝힘 안에서 각각의 존재자들이 각각 다르지만 그 차이성은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그 차이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현존으로 부를 때 거기에는 또 다른 세계의 지평이 열려지는 거야. 이 점에서 가다머는 예술 작품에 이 완전 하이데거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은 거야. 이런 강의들을 듣고 가다머를 읽어봐 또 열려지는 게 있다니까요. 일부에서 예술 작품을 이야기하잖아. 예술 작품의 칸트를 까면서 예술 작품의 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의 개방성을 스스로 서술하는 거야. 이 세계의 자기 서술이라고 하는 거. 젤프스트 다르슈텔롱 더 벨트. 이 세계의 자기 서술, 이것은 언어와 예술의 진리 사건의 역할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강의의 핵심도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술 작품의 기원에 놓여 있는 각각의 존재자들의 그 고유성, 균열된 지점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고유한 진리 사건으로서 나에게 경험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각각 현존자로서 자신의 거기에를 앞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너는 왜 나처럼 이해하지 않았어? 어떤 시를 너는 왜 나처럼 이해하지 않았어? 이거 뭐 개소리인 거야, 이런 것은.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게 예술의 이해요, 시의 이해는 아니겠지만,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객이나 독자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의 지평,
이 세계 경험이, 그 역사성이, 그가 놓인 거기에가 각각 다르다면 그 작품의 이해, 진리 사건의 이해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철학적 해석학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건 거야. 언제나 이미 우리는 작품과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미 우리는 저자와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저자와 같이 이해하는 게 좋은 이해가 아니라는 거야. 때로는 그 이해를 비판할 수 있고 해석학적 순환을 통하여 또 다른 방식의 이해 사건을 만날 수 있지만은 언제나 우리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의 근원에서도 나타납니다. 각각의 존재자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을 이해하는 지평 역시도 다 다른 거야. 왜? 그것은 바로 저자와 독자의 삶의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 내 존재로서의 몸의 지평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그가 경험했던 그것이 지성적이든 감각적이든 직관적이든 아니면 그가 넘어야 할 삶의 무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은 이 다름을 인정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이데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딱 불러주면 뭐야? 괜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가 이 세계 안에서 내가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세계가 다시 열려지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했다, 그것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이 세계 내 존재로서의 세계 개방성과 관계되는 거야. 그래서 들레즈가, 그죠?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했지만은 프루스트와 기호들, 거기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해석하면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세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내가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이 수준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거기에의 세계를 통하여 나의 세계가 새롭게 열려진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존재론적인 언어 분석은, 그죠? 이런 시의 이해를 통하여 결국 자기 이해로 가게 되는데, 이건 뭐 하이데거 가다머 리케르 다 이어지는 거야. 결국 해석은 자기 이해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든 불교 경전을 읽든
아니면 노장 사상을 읽든, 아니면 성서를 읽든, 위대한 고전들의 어떤 가르침을 읽든, 그 모든 읽음은 나의 현재의 자기 이해로 수렴되게 돼 있는 거야. 그가 그것을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이미 자기 이해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기 이해가 어떤 방식으로 열려지느냐는 나의 세계가 새롭게 열려진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이게 아닌 거예요. 친구의 이름을 부른 거, 그냥 막 부르는 거, 그게 아니고 어떤 존재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 세계의 개방성으로 데리고 오고, 그죠? 지금 나에게 현상학적으로 현존하게 만드는 거야. 그것은 단지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그 이름의 부름을 통하여 그의 세계가 나의 세계와 만나서 새로운 지평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나 우정의 관계나 어떤 특정 인간과의 관계나 이 세계의 다른 동물과의 관계나 모든 관계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세계 존재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특정 개별 존재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언제나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그 기회를 통하여 언제나 이미 앞서 이해하고 있는 이 세계 지평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언어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 언어는 바로 이런 세계의 지평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근원적인 언어. 이제 점점 후기 하이데거가 너무너무 재밌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죠, 그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